오늘 진짜 지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를 이제부터 2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경실련과 그 고민을 하면서 교수님 2014년도에 법무부에서 용역 과제로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주택 임대차 공시의 통일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하던 고민을 이미 하고 계셨더라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면 하두라 그러죠. 하두를 이미 2014년도 10년 전에 던져놨는데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막 이제 모시고 막 한번 듣자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2014년도에서 법무부에서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이게 입법화했다면 교수님 생각에서는 지금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근데 당시 용역은 전세 사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임차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 보호 미흡하다는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적어도 주택 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원칙은 채권 관계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면 족한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액의 임차 보증금이 수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잠재적 이해관계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인도를 대항력권으로 하는 외국의 입법례하고는 다른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법이 당초 목표가 대항력의 부여 그리고 존속 보장이었는데 83년도에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도입되고 그다음에 89년도 확정 일자를 갖추면은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도입됨에 따라 가지고 그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공시하는 것은 제3자 보호라든지 거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응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다음 날로 한 것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정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안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제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령 뭐 대표적으로 대항력 발생 시점을 즉시로 하자. 즉시로 하는 건 그거는 즉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긴 한데 그러려면은 그에 걸맞은 공시 방법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공시되느냐? 그럼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데서 제안한 것 같은데 사전 신고를 전제로 당일 0시로 하자라고 하는 뭐 그런 제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음날 0시면은 임차인한테 불리해지는 반면에 당일 0시로 하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대항력을 그러니까 취득하는 시점보다가 앞서서 뭐 저당권 등기 신청을 했다. 그러면 거꾸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절충안으로서 가령 뭐 이 평등 배당을 하자.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우선 순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평등 배당을 하자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 우선이라고 하는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평등 배당하는 것이 옳은 건지, 물론 뭐 이것이 이제 뭐 가령 보전 처분하고 사해서 평등 배당하는 것도 없지는 않는데 그래서 과연 평등 배당이 적절한지도 의문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 문제는 또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복수의 그러니까 대항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많은 개정 제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도정했다. 근데 왜 그런 거냐? 결국은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분명히 등기부 열람해가지고 실컷 뭐 임차인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전 등기라든지 또는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접수되었으면은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지금 표준계약서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보면은 특약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날까지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특약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미 설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특약 유효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등기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특히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은 그 경찰청에서 보니까 이제 2022년도에 특별 단속을 하면서 전세 사기 유형들을 제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분양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한 후에 시세보다 높은 임차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그러니까 바지를 내세워가지고 뭐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 그다음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무관한 계약, 위임 범위 뭐 이렇게 7가지를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제가 보기엔 한 4가지 정도는 부동산 거래 일반에 관련되는 것이고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특이한 것으로는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 그리고 그 권리관계 허위 고지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전세 사기에 있어가지고 대책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빌라든지 또는 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확인할 거냐, 뭐 그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 시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또 거기도 이 전문가 그룹들이 끼어가지고 뭐 무슨 장난을 치면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세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 이 담보 설정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소위 깡통 전세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는 선순위 담보권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제 이 법적 평가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법적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는 뭐 그런 쪽에서 그걸 시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제가 그 느끼는 느낌은 공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라는 그 어떤 직역, 그다음에 그 중에서 물론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는 뭐 선량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 말하면 악덕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이 말하자면 단속할 거냐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이런 사정 고려해서 보면은 우선 권리관계 공시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임차주택의 시가 또는 뭐 임대인의 자력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제 뭐 직접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가 임차인으로서는 그 공인중개사를 의존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는 뭐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령 뭐 지금 현재도 있는 것처럼 허위 고지를 했을 때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고 어떤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을 법정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위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잘못 저지른 친구가 또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적어도 비위 관련, 그러니까 뭐 징계를 받았다든지 또는 뭐 제재를 하여튼 뭐 어떤 제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 까는 건 아니고 적어도 비위와 관련돼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뭐 공인중개사법이든지 하여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로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중개보조원의 활용을 봉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넘치고 넘치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하여튼 뭐 가장 많은 자격증 소지자를 갖고 있는 직역이 지금 중개사 같은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을 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장난들을 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했더니 우회적으로 대답하시는데 교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좀 예. 해주시죠. 뭐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뭐 질문을 약간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서 만약에 뭐 국토부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뭐 연구 영역 과제를 교수님께서 이제 수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택임대차 공시의 의무화라는 것은 그런 제안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주택임대차 공시 의무화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제안을 해주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주택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안은 뭐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임차권의 우선순위와 관련되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하기는 조금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공시가 되고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효과 같은 거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임차인으로 입장에서도 임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 사항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느냐, 공시를 제대로 한다면. 가령
다가구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한 호실을 임차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 현황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순위 우선 변제권이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액보증금이 어떻게 되고, 근데 지금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또 이 다수의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동순위로 배당받게 되는데 거기 덧붙여가지고 또 배당 요구 채권자다. 그 배당 요구 기회를 놓치면은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선 변제 못 받을 뿐만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된다. 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세 사기 일반의 전세 사기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일부 사람들한테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 같은 거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전입신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것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지난번 2014년도에서 그 연구 보고서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소액보증금 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두 개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가는 차라리 소액보증금에 해당,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적용 범위를 좀 다소 넓히고 반드시 이 일정한 액수 가지고 자를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체로 뭐 확장해도 좋고 그렇게 하되 다만 보호 정도를 좀 낮추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중에서 일정 부분 예산 뭐 10달치 정도의 차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전환 같은 것도 공시를 한다면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들어보니까 교수님 주장은 저희 주장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를 떠나서 공시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 첫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주장으로도 어쩌면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생각이 거기 처음 공시는 시작일 뿐이지 여러 가지 아까 정경국 단장도 말했듯이 지금은 국세나 지방세, 조세 등이 통지만으로 순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시가 안 됐는데 너무 불균형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서민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우리는 통지했는데 네가 후순위야.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공시를 통해서 임대차가 공시돼야만 국가에서도 그런 세금도 공시할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다는 그 출발점에서 교수님이 고민했던 지점하고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법무부가 발주한 교수님 연구과제 핵심을 보니까 임차인의 단독 신청과 임대인의 이준의 이의 신청, 그 다음에 병구 신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에 의미와 취지는 무엇인지 그게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큰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가령 주택 임대차와 관련돼 가지고 공시 방법으로서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거 원래 외국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도 원래 원칙적인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인도인데 그게 이제 인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 우리는 또 주민등록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지위 역전이 됐는데 그게 과연 공시 방법으로서 적절하냐? 확정일 때까지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공시의 일원화를 위해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우선하에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경매 절차에서 지금 구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보면은 그거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좀 납득하기, 그러니까 뭐 지네들끼리 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납득하기 쉽지 않은 거고, 그로 인한 권리 피해 같은 것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가령 주택,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같은 것이 도입이 됐지만은 뭐 주민등록 이전됐다고 해가지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는 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조금 방지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길, 민법 6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주택임대차법 3조의 3에서도 기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열려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뭐 촉탁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점. 그다음 거기다가 말하자면 등기 원인이 각각 뭐 그러니까 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뭐 임차인의 단독 신청 같은 걸 허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공시제도 요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에 관한 적합한 정보센터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실 등기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뭐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통지 후 가령 2주 정도 내에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뭐 그래서
그런 이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반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고 소급해서 아예 효력을 지운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 기껏 해봐야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병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이 갑구 을구에 들어가는 등기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공동신청에 따라 가지고 실체관계를 다 따져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그건 뭐 을구에 들어가도록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구를 따로 신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등록부 같은 것을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 공시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한테 대해서도 일단 등기부의 공식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등기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채권관계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가령 뭐 임차 보증금하고 임대차 기간 정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확정 일자부를 통해 가지고 공시되는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돼서 문제는 이제 비용 등기한다고 했을 때 비용 문제인데 뭐 그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재산 약정 등기가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련돼서 본다면은 특히 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권한 그 조사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단독 신청을 막 고집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단독 신청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 이용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 아니냐. 그런 예, 입장에서. 그런 아, 입장에서. 저희랑 고민의 평면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정경국 단장님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죠. 제가 네, 그 뭐 저도 지효진 교수님 논문 보고 일단 그 단독 신청을 이제 주장하신 계기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임차인이 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단독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등기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둘이 같이 공동신청하는 게 맞지. 그 형식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이 만약에 우리가 임차권을 단독 신청을 하면 어떤 소리를 내야 되냐 등기소에. 그러면 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뭐 보증금 지급증명서라든지 내용증명이라든지 또는 이를 신뢰할 만한 보증서 등 오히려 단독 신청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령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 신청 원칙으로 취하고 예를 들어 매매 등기를 따르는데 매매 등기를 이제 잔금을 지급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매수인은 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가처분을 해놓고 또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단독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공동 신청이 더 간편하지 않겠느냐. 이 공동 신청 서류를 보면요. 뭐 임대인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주고 인감증명서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임장에 등기 이 도장만 날인하면 만일에 또 단독 신청을 극대로 이렇게 극히 허용해 버리면 임대인은 뭐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공동 신청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뭐 오히려 더 간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공동 신청주의를 이제 지지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뭐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그리고 이제 전 임차인에 대한 임차권이 말소가 이제 언제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좀 궁금증 그리고 토론 같은 것도 이제 경실련 내부에서도 조금 있어 오기도 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는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릴 분이 이제 홍보위원장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이런 일을 오랫동안 처리해오고 계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금 현장을 95% 나갔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게 말로 설명하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변호사 친구한테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야 너네 그거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인가 뭐 그런 거 한다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전 임차인의 말소 등기가 한 2, 3일 후에 1, 2일 후에 말소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한 건데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더라고요. 뭐냐면은 매매 같은 게 발생할 때 매도인이 보통은 자기 돈으로 전부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매매를 할 때 법무사가 잠금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매도인한테 그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다 받고 인감 도장을 날인해보고 맞으면은 이제 매수인한테 잔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임대차가 강제된다고 했을 때 가면 얼마나 이례적 해결이 되고 간명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가서 단독 신청을 하면 전 임차인의 말소를 많이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전 임차인한테 말소에 필요한 그 임차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증금이 있을 테니까 일정에게 보증금이 넘어가려면은 설정 등기에 필요한 임차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한테 다 달라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 받으면 잔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명하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막 이게 뭐 유언비어가 많은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의 0.24를 곱해서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3억이 전세가라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72만 원이 돼요. 근데 임차권은 차임을 기준으로 등록교육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이 10억이어도 7,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등록교육세가. 그리고 300만 원이 넘어야 300만 원이면은 7,200원이에요. 300만 원이 넘어야 300만 원 넘는 주택 차임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언비어들이 떠도는데 세금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쌍무계약의 어떤 동시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현장을 들여다본다면 이건 어쩌면 굉장히 간명하고 이례적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하루빨리 저는 공시가 되는 것들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허위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공시로 다 바로 잡을 수 있거든. 다가구 주택이나 이제 그런 저것들도 뭐 신축 빌라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신축 빌라가 꾸준히 공시된다면은 시장가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감정 평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공시되면은 투명해지고 대신 이제 속된 말로 먹을 건 별로 없겠죠. 투명해지니까. 그래서 반대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건 서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네. 예.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을 하면 동시 이행이 실현이 되고 또 일회적인 해결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단독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법률 관계의 어떤 혼란을 좀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장에 있어 보면은 이건 의외로 간단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이례적 해결로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 그다음에 그 권리 관계를 다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이런 집단에서 만약에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법률 전문가 자격자 대리인들이 나가면은 충분히 그것도 많이 상쇄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지금 권리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근데 현장에서 전문 자격사들의 그런 설명을 듣고 그게 꾸준히 반복된다면은 그런 이제 사기 세력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판을 치거나 임차인들을 마구 그런 가스라이팅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 자격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하는 것들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에 지원린 교수님의 연구하고 지금 경실련 그리고 법무사 협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2014년 연구는 주로 그 임대차의 공시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의 연구였다면은 이제 경실련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대책으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자격자 대리인이 참여를 하고 등기를 매개로 참여를 해서 자격 대리인의 참여를 동반한 그런 어떤 등기를 이제 법제화하자라는 그런 고민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의 또 의견을 이 차이점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아니,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니까 등기 진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분쟁을 예방한다는 그러니까 임대인의 원하는 협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81년도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택임대차법을 만든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의 협력 같은 것을 그러니까 쉽게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랄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에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물론 우리하고 이제 뭐 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외국은 다르긴 한데 외국에서 보면은 뭐 무슨 인도만 의해 가지고 대항력 부여하고 하는 거 결국은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임대인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쟁이 앞에서 일어나느냐 뒤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뭐 협력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 안 해준다. 뭐 다른 데 가면 뭐 무슨 다른 데 가서 임차하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결국은 뭐 무슨 이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쪽에 뒤쪽에서 갖고 먼저 너 일단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 보호받아야 되는 거니까 너한테 먼저 이런 일단 페이버를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반론을 하는 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맞추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공동신청이든지 이의제기든지 뭐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도 네, 간단하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조은린 교수님 뭐 이제 그 논문 읽으면서 저도 그 단독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최근에 제가 견해를 바꾼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쌍무계약은 원칙적으로 설정 등기 의무와 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 담당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공대 담당 전문위원이라는 역할은 뭐냐면 자격자 우리 법무사가 업무상 뭐 과실 있다 이러면 우리 공대 대한법무사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쌍무계약 관점에서 보면 보증 임차권 설정 등기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증금 잔금을 지급했다. 이거는 굉장히 희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이 동시행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뭐 법무사나 이렇게 잘못 안내했다. 요거는 업무상 가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전액 지급하고 나서도 안 해준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뭐 법률을 이제 동시에 항명권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일은 이게 등기 의무화가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영국 단장님 주장은 지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등기로 설정 등기 의무화로 바꾸면은 당연히 이제 공동 신청이 돼야 되고 그렇다는 그런 얼개를 말씀하신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하고 고민하는 평면이 다른 거네요.